3월달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3, 4월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 4월달 공부를 좀 많이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 5월달 가면 또 행사도 많죠. 6월달 날렵제 휴가지라다 보니까 부디가 좀 산만한데 그나마 신학기 들어오고 3월달 되고 이때부터는 마음가짐이 집안 자체가 틀리죠. 집안 자체가 마음가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1, 2차 동차하신 분들은 이제 3, 4월달 안에 1차 성적을 내줘야 됩니다. 1차 성적 내주시고, 혹시나도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 동차하기 위해서는 5월달 안에 1, 2차 성적이 다 나와야 돼. 사실은 작년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동차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3, 4월 안에 1차 나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차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보라든가 다른 허트른 정보 있죠. 정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귀가 얇아지면 안 돼요. 귀가 절대 얇아지시면 안 돼요. 지금 정보가 너무 틀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죠. 특히 뭐 우리도 공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인강사에서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 그런 정보 유익되면 유익되면 안 돼. 절대 유혹되면 안 돼.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 반복만 좀 많이 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 공부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있냐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방법을 자꾸 없는 방법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갖다가 자꾸 유혹시키는 게 그런 것들이 정보라 보시면 돼.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뀌면 안 돼.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그 뭐 인강 사이트에서 하는 정보 같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뷔페 가면은 음식이 많아도 막상 먹으려면 먹을 거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정보가 많으면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좀 안 좋아.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하기로 이렇게 꾸준히 마음 먹었으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그냥 꾸준히 가시면 돼. 옆에서 뭔 지랄을 하든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시는 길로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성분들한테는 거의 신의 자격증이야. 우리 공인중개 자격증이. 여성분들은 신의 자격증이요. 아무리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1급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부동산이 계속 늘어. 계속 늘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부동산 계속 늘어요. 안 줍니다.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로 떵떵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 유혹되지 하지 마시고 3월부터는 마음 빡시게 가지고 외울 건 좀 분명히 외우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3월 달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1, 2월 달의 차이보다는 3, 4월 달은 속도가 조금 빠르겠죠. 같으면 안 돼. 조금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할 게 있습니다. 체크할 게 뭘 체크합니까? 하면은 거기에 가다 보면은 기출문제 중간에 있죠. 25페이지 보시면은 25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기출이란 글자 보이시죠? 중간에 기출 찾았나요? 25페이지 중간에 핵심 거기에 기출 조그만한 글자.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갑네. 어머야, 어쩌노? 그게 안 보이면 어쩌노?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기출이란 글자가 왜 안 보이지? 찾았어요? 네? 어디 있습니까? 찾았죠?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요거 이제 체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60점 받기는 쉽습니다. 공인중개 시험 60점 받기는 쉬워. 자꾸 학생들이 뭐 90점, 80점 공부를 하려고 그렇지 60점 받기는 쉬워. 60점 받는 거는 기출 요것만 잘 보시도 여러분들이 60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들이 해마다 기출 문제 나오면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 그 60점 정도 선은 거의 기출 문제가 돌아다닌다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떤 학습 과정이 있습니까?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에 뭐 교수도 아니고 그죠?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몇 사람들이 해서 시험 문제 내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갖고 올 수가 없어. 다른 데서 갖고 온다는 것은 60점을 벗어난 다른 문제라 보시면 돼요. 60점을 벗어난 점수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제끼시더라도 60점 받기는 쉽다. 그래서 60점 받기는 쉬운데 거기에 기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역시 앞에 거는 넘깁니다. 부동산 우리가 앞에 놓는 체계 이런 개념, 체계 이런 것들은 넘기고. 자, 우리가 8개 파트입니다. 8개 파트. 자, 한 바퀴 이제 또 여러분들 쭉 둘러봤기 때문에
둘러봤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수투감이죠.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입니다.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뭐니 뭐니 해도 요걸 잡으셔야 돼요. 요걸. 자, 그 다음에 총론 파트 보시면은 부동산의 이 책이 요거는 넘어갑니다. 요거는 요약집 과정에서 하시면 돼요. 5월달에. 요거는 시험 문제가 뭐 그진 잘 안 나와. 근데 간혹 한 10년 걸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집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나오고 토지용어, 주택용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오늘 요거 마칠 겁니다. 요거. 자, 시험 문제는 3개 출제된다 그랬죠. 3개 출제되는데 어디서? 항상 시험 문제 어디서? 토지용어하고 주택용어,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 그래 한번 봐보세요. 자, 봐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파트 1에서는 공부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부동산의 개념과 요 3개밖에 없다니까. 요 3개. 시험 문제 그진 안 나와. 그진 안 나와. 요 3개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요거 다루죠. 그런데 복합부동산 이거 공부할 거 없죠.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에는 따로 돼 있죠. 거래할 때 같이 거래합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 부동산을 뭐 한다고? 복합부동산. 감정평가할 때는 일괄평가. 감정평가할 때는 일괄평가. 요게 복합부동산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페이지 25페이지 위에. 복합부동산 되어 있죠. 1번 토지 건물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각각 등기부상에 독립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결합된 상태로 다뤄진다 그랬죠. 결합된 상태로 다뤄지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부동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입니다. 무슨 평가? 그게 일괄하여 평가한다. 일괄평가 체크해 놓아야 되죠. 일괄평가. 1, 2월 달에 우리가 체크하라고 넘어간 겁니다. 이제는 아시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일괄평가.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평가. 대상부동산의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 그 중에서 일괄평가. 자, 왼쪽. 복합개념 부동산 박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개념의 부동산을 그럼 여기는 활동상에서는 뭐라 그러고 복합부동산. 부동산 학의 관점에서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학자들이 보는 관점. 학자들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학자들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어떻게?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로 본다고. 법경기로. 그래서 법률적 측면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민법상에 딱 고려되어 있습니다. 민법 99조에 보시면 딱 고려되어 있어.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토지 및 거정청물 딱 되어 있어. 이게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민법상의 부동산. 그래서 법률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법률적 측면이라 그래요. 토지 및 거정청물.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좁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요게 부동산은 답니까? 하게 되면은 다가 아니죠. 부동산 아니야.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청물 끝나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주는 거 있어. 그것도 포함시키자는 거지. 그걸 포함시키면 그걸 갖고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두 개 놓는다 그랬죠. 협의하고 뭐 놉니까? 광의. 협의하고 광의. 그럼 협의 부동산 어디 있다고? 민법에 있다고. 뭐라고 돼 있다고? 토지 및 거정청물이라고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니지만 동산인데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들, 부동산 역할을 하는 것도 부동산으로 넣어주자는 거야. 그게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하고 광의가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돈이죠. 돈. 수익이라 보시면 돼요. 수익.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이 부동산을 내가 하나 삽니다. 10억 들었어. 그런데 내 돈은 4억 있고 6억 빌렸습니다. 6억. 그럼 여기서 나의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하면 10억. 나의 총 자산은 얼마?
나의 총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강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자산이라 그래요.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하다못해 뭐 부모나 친지 형제들한테 빌릴 수 있고, 하여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금을 팔아서도 빌릴 수도 있고, 돈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자산을 뭐라 그런다고? 그거 전체 금액을 자산이라 그럽니다. 전체 가치를 자산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내 지분은 4억입니다. 4억. 6억은 빌린 돈이에요. 6억은 빌린 돈.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체 나의 뭐가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고, 나의 뭐가 될 수 있고 자본이자 지분이죠. 나의 자본이자 지분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산요소, 생산요소라는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소비재라는 것은 이거는 건물.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주택 지어갖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죠. 그래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밑에 기초가 되는 것은 생산요소. 내가 살아가는 데는 어딥니까? 건물.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상품이 돼요. 그런데 토지란 놈은 성격이 생산요소, 생산재 역할도 하지만 얘는 소비재 역할도 해요. 소비재 역할. 여러분들이 토지 위에다 집만 짓는 게 아니고 토지 자체를 뭐로 씁니까? 위락용으로 써. 해리단길, 올레길, 갈매길, 뭐 이런 게 있잖아. 경리단길, 이런 길.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락용으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는 생산재면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소비재 역할을 한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개념에서는 요거 5개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 자자생소품. 자자생소품. 말은 좀 이상하죠? 자자생소한 품으로. 말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주변이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가 도로입니다. 공자, 위환.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개로 나눌 때는 어떻게? 법경기. 2개로 나눌 때는 법률과 경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형. 얘는 보이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 다시 한 번 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개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법경기. 2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무형과 유형. 그 다음 법경기에서 법률적 측면 어떻게 나누고? 협의, 광의. 협의와 광의 틀린 점은 협의는 민법상의 부동산, 광의는 플러스 받고 준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서는 5개만 기억하시면 돼. 자자, 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때 생산요소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란 놈은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에서는 5개. 공자가 돌아온다 그랬죠. 공자, 위한. 4개. 공자, 위한. 됐나요? 그래서 박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자, 그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1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률, 경제, 기술입니다.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경기. 2번째,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활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일단 복합 부동산과 개념의 부동산을 뜻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기출문제 샀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에 와서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오늘부터는 수업 들으시고 총론 파트 끝나면은 기출문제 꼭 풀어보세요. 기출문제가 거의 60점이에요. 기출문제가 거의 60점입니다. 해마다 문제 보면은 한 60점은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와. 그래서 기출문제가 풀어볼 때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는 기출문제는 최소 5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5번 이상. 연필로 체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답은 옆에 별도로 체크하시고, 항상 5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바로 답에다 체크하고 빨간 볼펜으로 그리고 이러면 2번 못 봐. 연필로 다른 데다 체크하면서 그리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복합부동산과 개념의 부동산 이제 이해되세요? 원래는 별개인데 일체로 거래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고?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법경기.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야 돼. 문제를 쫙 봤을 때 토지, 건물이 나오죠. 그럼 뭡니까? 복합부동산. 법경기가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반대로
복합부동산이라고 설명되려면 오른쪽에 뭐 나와야 돼? 토지 건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설명되려면 뭐 나와야 됩니까? 법경기가 나와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됩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보죠. 규칙을 보시면은 그 25페이지 규칙 1번 금방 했던 거. 복합 개념 나왔죠? 복합 개념 나왔죠? 오른쪽에 뭐 있어요? 법경기. 오른쪽에 뭐 있어? 법경기. 2번 토지 건물 나왔죠? 그럼 뭡니까? 복합 부동산. 이래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어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요 틀을 여러분들이 잡았으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공부할 거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입니다.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자, 7판 한번 볼게요. 7판. 자, 우리가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부동산을 잡았으면 토지 건물이 나오면 복합부동산, 법경기 나오면 복합개념부동산 잡았으면은 그 다음에 정착물하고 그 다음에 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 요 세 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정착물이라는 것은 내가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자, 밑에 있는 토지를 내가 매매하게 되면 매매하는 내보고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매수인이라 그럽니다. 매수인. 내보고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착물이라는 것은 매수인한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된다. 이제 3월달부터는 대답 좀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 굴국밥도 같이 먹고 좀 친해지잖아 이제. 예, 입 벌리면서 밥도 먹고 했으니까 대답 좀 하셔도 돼 이제.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매수인한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인한테 이전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그런 정착물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종속 정착물이라고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종속 정착물. 이거 한문에 나와 있잖아. 종속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도로 그 다음에 돌담 교랑 국어 도랑이죠. 미분리 과실 및 수목 경작 목적이 아닌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 이런 것들. 그런데 종속 정착물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지. 독립정착물하고 동산 이게 나오겠지. 다시 말해서 나는 못 간다는 것들 있죠. 나는 못 간다는 것들. 자, 대표적인 것이 토지 건물은 원칙은 별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오면 안 되고 토지는 샀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따로 오면 안 되죠. 건물은. 자, 그 다음에 미분리과실 그냥 이런 미분리과실 이런 데 어떤 수목이 있는 미분리과실 이런 것들은 원래는 뭐가 되는데 정착물인데 이러한 것들이 뭐에 대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명인방법 묶어갖고 이름을 딱 적어놨으면 김누구누구 이름을 딱 적어놨으면 이거는 주인이 따로 있다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요거는 주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명인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분리과실 및 수목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딱 이래 철조망 묶고 이름 딱 적어놨으면 이거는 주인이 있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 되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을 갖다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은 명인 방법도 표시하지만 이거는 집단을 등기도 할 수 있어. 등기. 그래서 등기되면은 수목이 뭐로 바뀝니까 하면 임목으로 바뀝니다. 임목으로 바뀌어. 그래서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작물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감자 다른 데서 캐온 고구마 감자 이렇게 쌓여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경작자가 없겠죠. 농작물. 그래서 독립정착물 4개 기억합니다. 독립정착물,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나 등기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인방법이라든가 등기. 그 다음 뭡니까? 농작물.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봐야 되고 4개죠. 건물
니은에 미분리과실. 자, 니은에 보시면 미분리과실이라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절에 보니까 명인방법이라는 글자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디귿. 수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뒤에 보존 등기된 수목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 그 다음에 밑에 농작물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4번에 동산돼 있죠. 동산. 가식 중에 수목,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 요 세 개. 자, 여기 보니까 얘들은 뭐가 아니에요? 얘는 아예 정착물이 아니야. 얘들은 정착물이 아닌 것들. 제일 먼저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거죠. 농업거래가사를 위한 정착물. 자, 나는 편의점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 자, 편의점 내가 101호. 자, 임차인한테 임대를 줬더만 이 사람이 편의점으로 쓴다고 여기다 선반 설치해놨어. 선반. 그럼 선반 설치해놓은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가져갑니까? 나놓고 합니까? 가져가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 거야. 다시 말해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라 봐야 돼. 그 다음에 가식중 수목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요즘 뭐 이런 데서 이런 데 카페, 유명한 카페가 있다면 사람들이 앞에서 웨이팅을 합니다. 빵집 이런 거. 그러면 여름에 더우니까 주인이 큰 나무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나 탁 이렇게 심었다가 옆에다가 손님 의자를 탁 이렇게 만들어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게끔. 흔하죠. 흔해.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는, 물론 카페를 만드는 사람과 토지주는 원래 틀립니다. 다 틀려. 토지에다가 지상권 빌려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카페를 하면서 여기다가 큰 나무를 임시로 심어 놨어.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고 갈 때 요거 가져가야 되죠. 이런 것들. 가식중 수목 임시로 심어 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동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얘하고는 비슷하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작해버린 수확물이죠. 뭐 당연한 거죠. 경작해버린 수확물은 누구 겁니까? 이거는 경작자 거죠. 이거는 경작자 거예요. 그래서 동산 세 가지. 자, 교재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밑에 양거로 4번에 동산 해놓고 가식 중에 수목,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 요 세 개. 됐나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착물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착물은 요거는 쉽게 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를 포함한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정착물이 아니고 이런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이게. 자, 요게 매매됐습니다. 요게. 자, 매매됐을 때 과연 매수인이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착물의 기준은 제일 먼저 부착 기준. 자, 그래서 경과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과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정착물. 경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봐야 돼요. 샤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동산이라 봐야 되죠. 됐나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 건물을 제거할 때 손상을 주거나, 건물에 제거할 때 손상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과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 봐야 돼요. 그런데, 손상은 주지 않더라도 효용이 감소됩니다. 금방 떨어져 나가. 그런데 그걸 제거하니까 효용이 감소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도꼭지 같은 거, 샤워기 부스 이런 것들. 수도꼭지, 샤워기 부스 이런 것들은 제거하면 그냥 떨어져. 그렇지만 그걸 제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착 기준으로 봤을 때 경고하면은 정착물, 경고하지 않으면 동산인데 경고하지 않더라도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건 정착물로 가더라. 자, 그 다음에 성격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으면 정착물, 용도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동산. 자, 그 다음에 책글상이죠. 대표적인 게 책글상이에요.
학원 매매하게 되면은 책걸상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가야 되죠. 정착물이야. 카페, 스터디 카페, 식당 그런 거 매매할 때 책걸상 두고 가야 돼. 그건 다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라 봐야 돼. 그런데 집에 있는 책걸상은 어떻게 돼요? 이사하게 되면은 가져가야 돼. 그죠? 집에 있는 책걸상은 이사할 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럽니까? 동산이라 봐야 돼. 동산. 자, 그 다음에 요거 설치 요도로 봤을 때 영구적으로 설치했으면은 정착물,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은 동산. 에어컨 대표적인 기준은 에어컨이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은 뭐가 되고? 정착물. 저런 스탠드 에어컨은 이거는 동산이라 봐야 돼.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설치했죠. 집주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동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관계에서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그래.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뭐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돼서 매수인한테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요게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자, 정착물 정리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립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 정착물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 정착물 4개. 첫 번째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농작물. 동산 3개 기억하셔야 돼. 임차인 거죠. 임차인 정착물, 가식중, 이물을 임시로 심었죠. 그 다음에 경작해버린 수확물 요 3개. 그 다음에 부동산 정착물에서는 요 정도. 경과하면 정착물, 용도에 맞춰서 제작했으면 정착물, 영구적으로 설치했으면 정착물,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넘어오셔갖고 26페이지에 그게 준부동산 한번 봅니다. 준부동산.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준부동산 1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을 말한다. 동산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아니고 동산 등을 말한다. 거기 보니까 1번 등기로 공시하는 것들, 등기로 공시하는 것들 보니까 뭐 20돈 이상의 기선, 배조, 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수모의 집단.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의 어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린 준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얘는 뭡니까? 얘는 부동산은 아니야. 동산이야, 동산.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와 같이 부동산 같이 해서 다니더라. 이래서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과 어떤 행동을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공장광업재단, 어권, 임목 얘들은 자기 거라고 내 소유권이라고 공시할 때는 뭘 쓴다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한다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한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중개대상물이 되죠.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돼.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감정평가 대상물이 돼. 감정평가 대상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으로 해서 대출해서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얘들 마찬가지죠. 얘들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이와 같이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하고 감정평가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등록으로 공시하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대서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 요거는 여러분들이 8개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3, 4월 달에는. 외울 때는 어떻게 옵니까 하면은 여기다가 기계,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기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재단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밑에는 기타로 잡아주시면 돼요. 기타.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기계. 그 다음에 공장, 광업재단은 재단. 그 다음에 어권, 임목은 기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뭔데 하게 되면 준부동산은 기계, 재단, 기타 요걸 먼저 생각하시고 기계는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에는 공장, 광업재단, 기타에는 업권, 임목. 요걸 왜 여러분들 외워두시냐면은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은 협의부동산에 포함됩니까? 광의부동산에 포함되는 것들이요. 예? 광의 아시겠죠? 광의.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법률경제기술, 법경규로 가면은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어디? 법률. 아시겠죠? 어디? 법률. 그래서 우리가 박스 안에 넣어놓고 다음 사항 중에서 뭐 보면은 뭐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뭐 법률적 개념에 속하는 것,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것, 이렇게 안에서 구분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8개 외워주세요. 외울 때는 기계, 재단, 기타로 기억하시면 돼요.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기계, 재단, 기타. 기계는 뭐 있고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에는 공장, 광업재단, 업권, 임목. 됐습니까? 자, 기출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맨 위에. 자, 26페이지 맨 위에 1번.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거정작물을 말한다. 맞죠? 협의부동산. 두 번째,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맞나요?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기출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 기출이 바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 체크해 놨다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3, 4올 때는 무조건 기출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27번에 기출 1번.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류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모의 집단이나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나요? 두 번째, 국어단연생 식물, 교랑 담장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만 다시 말해서 종속 정착물이죠. 종속 정착물에 해당되지만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들은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고 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도 기억해야 되죠.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그런데 3번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문제가 반복된다 봐야 돼요.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분류입니다. 토지 용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적법 시간에 지목이란 거 배웠죠. 지목 28개. 그죠? 그래서 지목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면은 요걸 먼저 해야 되겠네.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어디 있지? 37페이지. 이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 PPT 만들 때 시간을 맞춰놓은 거예요. 시간을. 이 정도 강의해서 요거 하게 되면은 시간이 1시간 마치겠다. 딱 40분이죠. 그러니까 딱 10분 하면 딱 50분 되는 거예요. 토지 용어 들어가면은 중간에 세야 되죠. 토지 용어 들어가면 중간에 세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다 맞춘 겁니다. 자,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업의 분류. 자, 여기 보니까 일단 부동산업이란 것은 이거는 와 사자로 되어 있노? 산자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고쳐놨지? 자,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임대 공급과 무슨 업으로? 서비스업으로. 부동산업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임대 공급과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자, 우리는 임대 공급업은 임대개발 공급으로 나누지만은 우리는 서비스업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비스업. 여러분이 자격증 따와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죠. 첫 번째 관리, 그 다음에 중개자문,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관리,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관리중자감이라 그러죠. 관리중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뭐라 그럽니까? 근자감. 이거는 근자감이 아니고 중자감입니다. 중자감. 관리중자감. 요게가 뭐, 요 네 개가 어디 포함된다고? 요게 서비스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외워놓지 않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1번은 관리업, 2번은 중개, 3번은 자문, 네 번째 감정평가, 5개 예를 들어서 임대업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어디 찍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답은 분명히 감정평가업을 아마 요거 찍을 것 같아. 왜? 임대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게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임대공급업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 임대공급업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임대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은 하죠. 일은 하는데 이건 어디 포함되어 있다고? 임대공급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서비스업 4개 기억합니다. 4개. 어떻게? 관리 중자감, 관리 중자감,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걸 갖다가 분리했을 때, 임대개발 공급은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죠. 기타라는 것은 상업 목적이 아닌 부동산. 뭐 관공서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 울산항공사, UPA라고 하죠. 울산항공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기타 부동산을 할게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동산업에서 이런 거에 대한 임대개발 공급업은 돼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 전부 다 임대개발 공급인데, 그런데 관리업에서는 뭐가 빠집니까? 기타 부동산 관리가 빠집니다. 관리업에서는 뭐가 빠진다고요? 기타 부동산 관리는 빠진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면은 뭐 울산항공공사에서 저희들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는 안 오겠죠. 관공서에서 여러분한테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는 안 와. 복지센터에서 전화는 안 옵니다. 맞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 공급은 물어볼 수가 있어.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업에서 뭐 빠진다고? 기타 부동산 관리 빠진다고.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 자문 감정평가업에 여기에 분양대행업 들어갑니다. 분양대행업. 그거 2개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관리에는 뭐 빠진다고요? 기타 부동산 관리는 빠진다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분양대행업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 아마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시험 문제 나오는 형이 딱 3가지형이에요. 3가지형. 제일 먼저 임대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은, 임대 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이 4개가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건 나와. 왜? 얘는 4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리, 중자감 4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임대 공급과 서비스만 좀 나눠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서비스만 좀 기억하시면 돼. 뭐라고요? 서비스는 관리, 중자감. 중자감 안에 뭐 있다고? 분양, 대행업도 있다고. 그 다음에 관리에는 뭐가 없다고? 기타 부동산 관리는 없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요거죠. 전체를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표준산업별 분리에서 부동산업의 분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래 나와.
부동산업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기타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거 안 되죠. 투자 자문은 되는데 투자업 금융은 안 됩니다. 투자 자문은 되는데 투자 금융은 안 된다 봐야 돼.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아니 되옵니다. 됐나요? 자, 기출 하나 볼까요? 그 밑에 보니까 37페이지 밑에 기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과 그 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 있다. 눈에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한 개를 다 오실게요. 페이지 38페이지. 자, 38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용어입니다. 주택용어 해차를 보시면은 주택용어 해차를 보면 시험지에 참 자주 나와요. 예. 거기 보니까 25에 28에 32, 33, 35, 36 돼 있죠. 예.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옵니다. 예. 아주 쉽게 나와, 아주 쉽게 나와. 자, 우리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면은 이 차이죠. 예. 얘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단독과 공동의 차이는 뭔데? 등기 명인 몇 명? 한 명. 얘는 뭡니까? 여러 명. 그 차이를 봐야 돼. 등기 명인이 몇 명? 한 명. 얘는 여러 명.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분 소유를 구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구분 등기 안 돼. 101호 102호 구분 등기 돼. 그 차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크겠습니까? 공동주택이 크겠어요? 공동주택이 크겠죠. 예. 자,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뭐 종류 이렇게. 자, 이런 거 시험 안 나오죠? 이런 거. 자, 아파트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은 얘는 일단 하나 기억할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 5층이 아니고 몇 개층? 5개층입니다. 5층이 아니고 몇 개층? 5개층이에요.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습니다. 그럼 여기 주택이야. 그럼 이거 아파트를 할 수 없죠. 예,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5개층 이상 가져가면은 우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몇 개층 갖고 싸워야 됩니까? 5개층 이상 가져가 버렸어. 몇 개층 갖고 싸워야 돼요? 4개층 이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몇 개층 갖고? 4개층 이하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공동주택이 큽니까? 단독주택이 커요? 공동주택.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거기에 4개층 이하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3개층 이하로 되어 있다 봐야 돼요. 자, 실판 자, 이게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고시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시원. 그 다음에 다가구 이런 것들은 몇 개층? 3개층 이하. 그 다음에 연립 호화빌라죠. 이거 두 개는 빌라라 보시면 돼. 빌라. 연립주택은 호화빌라. 연예인들 사는데 호화빌라. 청소 몇 개층? 4개층 이하.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몇 개층이야? 몇 개층? 3개층이야. 연립과 다세대는 몇 개층? 4개층이야. 구분됐나요? 자, 나머지는 기준이 전부 다 660제곱미터 똑같아. 바닥 면적 합계가 전부 다 몇 개? 660제곱미터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죠? 그런데 유일한 게 하나 있죠. 초과란 말이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연립주택이에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기준이 전부 다 660제곱미터입니다. 660제곱미터인데 유일하게 초가 나오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립주택입니다. 그럼 연립주택은 보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야 돼? 초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연예인들이 사는 빌라죠, 빌라. 그러면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요거는 이하.
요것도 이화. 딴 건 다 똑같아. 그러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는 똑같아. 3계층 이하이면서도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아.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은 얘는 우리가 고시원 안에서 우리가 식사는 해먹을 수 없어요. 치사시설 없습니다. 예. 치사시설이 없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여기 다르다 봐야 돼요. 여기 다른 것은 초과, 그 다음에 이하.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4계층 이하란 말이 나오면 넣을 수 있는 게 두 개죠. 뭐예요? 연립 다세대. 4계층 이하란 말이 나오면 연립 다세대. 3계층 이하란 말이 나오면 다중시설 다가구.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은 전부 다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4계층 이하이면서도 660제곱미터 초과란 말이 나오면 연립, 이하란 말이 나오면 다세대. 됐나요?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똑같아. 3계층 이하이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없어. 씻을 수는 있는데, 욕실이 있는데 치사시설이 없어. 그걸 뭐라 그러고? 다중주택.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오면 다가구. 됐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얘들 4개를 기둥으로 주고 어쩔 때는 기숙사 나왔다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나왔다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다가 준주택 나왔다가 한 개가 다시 들어온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숙사 한번 볼게요.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하고 임대형 기숙사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숙사에서는 그냥 50% 기억하시면 돼요. 50%. 치사시설이, 공동치사시설이 전체 종업원이나 이용수의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숙사에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주거 오는 사람들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 공동치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기숙사. 그래서 일반 기숙사에서는 그냥 50%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는 뭐 체크해야 됩니까 하면 50%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20실 이상.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 그게 제공하는 임대 제공하는 실이 몇 실? 20실 이상. 그게 기숙사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일반 기숙사하고,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 공부할 때는 이건 몇 프로? 50%. 얘는 뭡니까? 50%에다가 이거는 20실 이상. 이렇게 수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요 세 개.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3번이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폐지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공급이 완화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그 다음에 준주택, 주택은 아니죠. 아까 우리가 준부동산하고 똑같아.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냥 주택으로 씁니다. 4개. 기다 아이다 그러죠. 외우실 때는 기다 아이다. 아이다를 노라 그러죠. 기다 아이다를 영어로 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외우실 때는 공법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 외우시고 공법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나는 그냥 기다 아이다 외웁니다. 기다 아이다. 기다 아이다. 아이다를 갖다 영어는 노라 그러죠. 노. 준주택 4개.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오려면 다음 사항 중에서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4개는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외워갑니다. 자, 그 밑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이런 거죠. 101호, 102호가 마주보고 삽니다. 이렇게. 세대는 이렇게 떨어져 살아. 이렇게 해서 여기 애들이 살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 때.
그래서 양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은 부모님한테 애를 맡기고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돼? 구분 등기가 안 돼. 아시겠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구분 등기 안 됩니다.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기출 한번 볼게요. 또 이건 기출이 많다, 그죠? 1번 메뉴에. 연립주택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660제곱미터 초과 4계층이야. 다중주택의 특징이라는 것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랬죠. 3계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번에 청수가 4계층이라 그럽니다. 청수가 4계층이라 그래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 뭐뭐. 4계층 같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얘는 답이 안 되잖아요. 3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얘 두 개잖아요. 두 개. 4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4계층 이하에 들어가잖아. 답이 될 수 있는 건 얘 두 개죠. 연립하면 다 써야 돼요. 근데 보니까 바닥 면적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600 돼 있나요? 600. 600이라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초과예요? 이하. 그러니까 다세대. 네 번째,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청수가 4계층 이하 맞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1번 도생이죠. 도생.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전에는 소형 주택이랬는데 이게 바뀌었나 보죠.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네. 그죠? 두 번째 준주택. 주택은 아니죠. 그런데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안 돼? 구분 등기 안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됐나요? 기출 여러분들이 눈에 다 보이셔야 되고, 눈에 한 번에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체크해 놓으셔야, 체크해 놓으셔서 집에 와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용어 정리할게요. 좀 쉬고.